진짜 튼튼한 건물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튼튼해야지. 튼튼해야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튼튼한 건물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래 위에 약한 지반에 올라가 있는 건물은 네. 모두 위험하냐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모래 위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 위험한가라고 하면은 오! 아, 그네. 네. 바로 있었네. 우와, 생각도 못했어. 오. 이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은 생각해 보면은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 그쵸. 저희가 배우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범람원을 따라서 형성된 문명이다. 맞아요. 아, 거기다가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하게 고대. 맞아요. 그니까요.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지어져가지고 500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모래 위에 이렇게 서 있는 피라미드가 이렇게 안 무너지고 기울지도 않고 하냐. 맞아요. 지금 저긴 범람원 외곽인데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나일강의 범람원, 나일강 서쪽 피라미드가 이렇게 건설된 나일강 서쪽 유역은 범람원이긴 하지만 이 기반함이 그나마 그 단단한 지층이 너무 깊이 안 하고 얕은 심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세울 때도 굉장히 많은 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이 이집트 노동자들이 돌을 어디에선가 끌어와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가져오게 되면 그것도 다 일이에요. 돈이고 노동력이고 하니까 땅을 파보니까 이 안반층이 그래도 좀 얕은 심도에서 나오네? 그러면은 이 얕은 돌 기반함층을 파내가지고 이 석재를 이용하자 라고 해가지고 땅을 파내서 안반층까지 파들어 가서 그 안반층의 돌들을 뽑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재도 굉장히 쉽게 수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석재를 수급을 하려고 노출한 안반층까지 이제 파들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는 사막이지만 단단한 안반층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로 충분한가? 그러면 피라미드처럼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가지고 건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네. 이 단단한 안반층이 깊이 파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20m, 30m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이렇게 파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지금은 약간 뭔가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죠. 뭐 그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뭔가 단단하게 만들던. 이제 이사 가는 것도 옮겨. 방법이죠. 좋은 땅으로 가야죠. 네. 근데 좋은 땅들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 기초 구조물, 후팅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위에 하중을 이렇게 직접 땅에 전달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기초의 접지 면적이라고 하죠. 땅과 접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네. 힘인들이 다 맞습니다. 분산되니까요. 네. 근데 이 위에 하중이 커지거나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 기초를 크게 키울 수도 없고 네. 이렇게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은 결국 이 땅이 여기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흙의 영향범위인데 저 안에 있는 주변 흙들의 힘으로 결국에는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요즘 도심지처럼 건물들이 인접해 있고 이러면은 저렇게 기초들이 촘촘히 쌓이면은 다 영향범위가 겹쳐가지고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그렇겠네. 네. 아까 부르즈 할리파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뚝을 안반층까지 내려서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얕은 기초, 얕은 층에 안반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직접적으로 닿는 그 얕은 기초라고 해서 쉘로우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반층이 깊이 있어가지고 네. 저 안반층과 이렇게 말뚝으로 다리처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샬로우 파운데이션이랑 반대로 딥 파운데이션, 깊은 기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이 깊은 기초라는 게 종류가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케이슨 기초 뭐 이렇게 다양한 말뚝의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깊은 기초라는 이 공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욱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법이죠. 네. 이 기초 구조물의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작용되냐라고 하면은 왼쪽 그림이 우리가 앞서 피라미드라든지 앙코르와트 말씀드렸던 쉘러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위쪽의 무게들을 기초가 이렇게 밑에 땅과 접하는 면적에 반작용의 힘, 어떻게 보면 지지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로 버티는 건데 네.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게 되면은 이 기초, 이 밑바닥의 면적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깊이 안반층까지 내린다라고 해서 말뚝공법을 썼었고 보시면은 이 말뚝공법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단단한 안반층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뚝들이 주변에 흙들과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네. 네.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죠. 네. 아, 네. 그래서 이 깊은 기초는 이 말뚝의 주면, 이 접촉면의 마찰력하고 네. 이 말뚝의 끝쪽 선단, 끝쪽에서 안반층과 연결돼 있는 저쪽의 힘, 이 두 가지 힘을 더해가지고 위에 무게를 더 버티는 거예요. 아, 마찰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오. 그래가지고 이 말뚝 기초라는 거는 이 마찰력과 이 밑에 안반층과 연결된 지지력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버티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말뚝 기초가 뭐 이렇게 어떤 종류들의 기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네. 다음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심지 공사장에서 항상 보죠. 왼쪽 맞아요. 기계 장비 같은 거 보신 경험들 있죠. 많이들 있으시죠? 오른쪽 차도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오른쪽에서 고속도로나 국도 달리면은 큰 트럭들이 저런 뭐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막 싣고 다니는데 저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가장 널리 쓰이는 말뚝 방식이 PHC 메인 말뚝. PHC 메인 말뚝이요? PHC 말뚝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이 PHC 말뚝을 어떻게 공사를 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서 말뚝이 그냥 이 지표면에서 땅속 깊이 있는 안반층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건물이 천공기라고 해가지고 땅에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오. 아, 네. 저 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땅을 파요. 네. 구멍을 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트럭에 싣고 가던 그 콘크리트 말뚝들을 네. 세워가지고 그 구멍에 이렇게 넣습니다. 오. 근데 저 말뚝들이 공장에서 만들어 온 10m에서 15m 되는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말뚝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반이 한 30m에 있다, 40m에 있다 하면은 15m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냐면 15m 말뚝을 하나 넣고 네. 그 위에 15m 말뚝을 올려서 네. 세 번째 그림처럼 용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 저것도 용접을 하는구나. 네, 네. 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서 30m, 40m 이렇게 구멍 뚫은 데에다가 말뚝을 다 이렇게 꼽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나 공사장 현장을 가면은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콘크리트 말뚝들이 뾰족뾰족 이렇게 수백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콘크리트 말뚝 머리의 높이가 다들 다르죠. 네. 이게 안반까지 도달하는 깊이가 위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위치에서는 30m 들어가야지 오. 돌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25m만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쪽 말뚝은 한 5m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말뚝 머리들을 잘라가지고 높이를 맞춥니다. 아.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네.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축 기술도 굉장히 점점 발달을 하겠죠. 네. 건물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높아지고 네. 넓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더 극한의 상황.
해저로 간다든지 산속으로 간다든지 더 추운 곳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더 극한의 상황까지 이제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더 커진다,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위에 구조물, 상부 구조물의 무게가 더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더 네. 무거워집니다. 음. 말뚝도 어떻게 보면은 무게를 버티기 위한 구조물인데 음. 이렇게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는 PHC 말뚝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도달을 하겠죠. 그렇게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더 말뚝이 커지고 이래야 되는데 네. 말뚝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도 싹 바꿔야 됩니다. 네. 표준화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원래 아까 그 트럭에 싣고 다니던 말뚝들이 한 직경이 두께가 한 50cm, 60cm 정도 되는데 이런 말뚝이 1m, 2m 이렇게 커지면은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든다고 해도 현장으로 운반하는 게 돈이 더 들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제 PHC 말뚝으로 안 이제 되는 감당이 한계가. 안 되는 한계를 맞닥뜨리는 이런 말뚝 현장 더 극한의 그 건설 현장에서는 다른 공법의 말뚝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커진 말뚝 공법이 지금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현장 타설 말뚝이라는 아, 여기서 공법입니다. 직접 말뚝을 만드는구나. 이 이름에서도 지금 황성님이 정확히 캐치해 주신 게 테스트를 하는구나. 네. 이름에서 나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바로 타설해서 만드는 말뚝이다 해가지고 현장 타설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제 말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현장의 설계에 맞춰가지고 제작할 수 있다 보니까 커지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더 크고 더 깊고 더 두꺼운 말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현장 타설 말뚝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이 인천대교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현장 타설은 아무래도 스케일이 조금 더 크거나 그쵸, 그쵸. 특이 상황에서 이용하기가 정말 좋겠네요. 네. 지금 저 인천대교는 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인천대교가 우리나라에서 뭐 당시에도 아마 이 주탑 간 간격이 굉장히 큰 사장교였다고 해요. 네, 아마 국내 최대 규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장교라는 게 결국에는 이 다리들을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주탑에 연결해서 주탑이 받아줘야 되는 그 무게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만큼 큰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도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네. 근데 이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주탑부 기초에 직경이 3m짜리 말뚝이 2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인천대교가 아까 한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다 항복판에 있잖아요. 네. 바닷물을 한 20m 뚫고 들어가서 이제 해저 지반이 나오겠죠. 네. 근데 해저 지반은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으니까 강도가 약하겠죠. 네.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해저 지반 속에 있는 안방까지 뚫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최대 76m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3m짜리 직경의 말뚝이 75m까지 넘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24개가 이 주탑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주탑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소름 돋았어. 네. 이게 인천대교 현장 타설 말뚝 공사할 때 현장 사진들입니다. 이 세 번째 우와. 사진 보이시나요? 세 번째 사진을 봐주시면은 얼마나 큰 3m짜리 직경의 케이싱이 말뚝이 이렇게 됐으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철근이 들어갔으며 그러네요. 여덟 번째 사진 보이시나요? 저게 주탑부에 이런 3m짜리 말뚝 24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위에 이제 기초판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나로 묶고 그 위에 주탑을 올린 거죠. 와.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현장 타설 말뚝보다 더 크고 더 대규모의 기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현장 타설 말뚝 말고 전면 기초, 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기법을 또 씁니다. 네. 네.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월드 타워 어. 이렇게 오. 적용된 공법이에요. 궁금했어. 롯데월드 네. 타워 어떻게 맞아요. 만드는지. 롯데월드 타워도 거의 500m가 넘는 그렇죠. 건물인데 네. 정말 무거운 건물인데 이 롯데월드 타워가 무게가 75만 톤이랍니다. 감이 안 오네. 75만. 그러니까 75kg짜리 성인이
1000만 명인가요? 그럼 서울 인구인데요, 거의? 네, 거의 서울 인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와. 근데 와. 네, 이 영상은 이 롯데월드 타워 홈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네, 빠르게 넘어가. 진짜 그러네요. 네, 네, 1000만 명이네요. 와, 이건 돼 있고. 좀 보시죠. 네. 네, 부르즈알리. 이 롯데월드 타워가 굉장히 75만 톤 어마어마한 무게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단한 안반층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건물을 쌓아 올린다고 했죠. 네. 근데 안반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큰 건물이고 정말 아이코닉한 건물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됐던 네. 필요도 있었죠. 그래서 안반층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말뚝들도 박아놓고 말뚝들 위에 이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축구장 크기의 면적의 슬라브, 그러니까 매트, 이렇게 바닥판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아예. 아예 이렇게 기초판을 만든 거예요. 우와. 우와. 오른쪽 하단 그림을 봐주시면은 거의 축구장 면적 되는 크기의 기초판을 아예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우와. 근데 이게 72m 바이 72m, 축구장 정도의 면적인데 두께가 6.5m입니다. 우와, 6.5m면 그러니까 아파트 2개 층 정도 되는 두께로 콘크리트를 88,000톤을 부어가지고 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반층 위에 더 단단한 콘크리트 층을 하나를 더 만든 겁니다. 우와. 이거 진짜 튼튼한 네. 건물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튼튼해야지. 튼튼해야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튼튼한 건물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75만 톤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저희가 이제 PH18부터 계속 규모가 커지는 공법들 얘기를 했죠. 현장타설 말뚝, 매트 파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 커지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큰 말뚝의 활용들만 늘어날까요? 어떻게 되죠? 작은 말뚝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아. 반대로. 그러니까 이 작은 말뚝들이 어느 분야에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이 기존 건물들 아까 피사의 사탑처럼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큰 말뚝들은 장비들도 굉장히 대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장비로 작게 보강할 수 있는 말뚝들에 대한 필요성 니즈도 생기기 시작하죠. 아. 그런 게 어.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 거가 네. 필요한 데가?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말뚝이 필요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 마이크로 파일이라는 공법입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말뚝이 작아지는 거예요. 빨대를 그냥 꽂는 거군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런 전봇대 같은 거를 전봇대를 넣었다면 이제 빨대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PHC 말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되는 말뚝이고요. 네. 직경이. 현장 타설 말뚝 같은 경우에는 1m에서 한 3m까지 이렇게 큰 말뚝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마이크로 파일은 20cm에서 30cm 정도 아, 진짜 되는 빨대네. 네. 아. 작은 말뚝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 파일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직경이 작은 현장 타설 말뚝이어가지고 소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라고도 불리고요. 시공법을 보시면은 현장 타설 말뚝과 동일합니다. 직경이 작아졌다 뿐이지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이제 강봉 같은 걸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말뚝들인 거예요. 이게 이 마이크로 파일 작은 말뚝들을 쓰는 게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 파일의 기원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아, 그래요?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거구나.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딱 느낌이 오는 게 문화재 보강. 정확해요. 오. 처음에 1950년대에 이 마이크로 파일이 개발이 된 이유가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 때부터 굉장히 문화유산들,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탈리아는 또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나라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건축물들이 보수 보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문화재들도 따닥따닥 붙어 있죠.
네. 큰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은 말뚝들을 문화재 옆에서 이렇게 시공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들이 개발돼 가지고 보수 보관에 이게 활용된 거예요. 필요하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보니까 되게 필요한 기술이네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 파일이 작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작은 교량들의 옆쪽에 이 교대를 보강할 때 이렇게 좌측 하단 그림처럼 작은 말뚝들을 촘촘히 봤고요. 가운데 사진 보이시나요? 장비가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와, 아. 작구나. 네. 진짜 작구나. 그러니까 이 기존 빌딩들이나 건축물들의 지하층 같은 거, 지하 주차장이나 피트층 같은 데에 들어가서 그 밑에 기초를 보강하는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말뚝들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장비들 이제 시공을 할 때 앞쪽을 좀 더 접어가지고 더 낮은 높이로 진입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말뚝 시공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파일이라는 게 보수 보강 기존 건물들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쓰이는데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말뚝입니다. 이게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 네.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철도 차량 기지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열차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네. 이런 공간인데 이 허드슨 야드가 위쪽 공간, 철도 공간의 위쪽을 원래는 못 쓰잖아요. 철도가 네.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위에 데크를 올려가지고 그 상부 공간에 저렇게 고층 건물들을 올려서 이 신규 도심지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네. 철도 기지이기 때문에 이 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우리 지하차도 네. 건널 때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들 보시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저렇게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다 해서 저희는 인공지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데크를 올리려면은 저 데크를 올리는 것도 기술이지만 네.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기초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저희의 업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요즘 구상 중인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인공 지반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걸 버텨줄 수 있는 기초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진동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진동 같은 거는? 저런 것도 이제 요소 기술로 다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개발을 해야겠죠.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거고 저런 걸 하면 사실 상부 공간은 저희 나라의 이 지금의 계획들은 보통은 그 보행 공원 정도로만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허드슨 야드의 사례처럼 네. 기껏 열심히 만들어 놓은 땅인데 요즘 이렇게 도심지 땅값도 비싼데 그 공간을 공원으로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상부 공간을 더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면은 더 큰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안전한 이렇게 만드는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지만 기초 설계하는 거라든지 데크 설계하는 거 그리고 물론 지금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동이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타 연구 아이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끝인가요?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이 정도고 뭐 사실은 뭐 짧게 소감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오늘 오늘 이렇게 갑자기 끝나요? 네, 준비한 내용들은 이 정도고 네.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토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사회적 인식이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우리 랩미팅에 출연하시는 다른 출연연 박사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 뭐
첨단을 달리는 공학 분야들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토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다, 구시대적이다, 험한 일이다라는 인식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하는 게 이 토목이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인프라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인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너무 안 좋은 시선,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보다는 뭐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보고 계신 분들도 너무 네.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제가 그랬죠. 오늘 너무 재밌을 거라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죠? 상상도 못하고 아니 그 애초에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들을 다 알게 돼.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잘난 척할 수 있겠다 이건. 그치? 이건 좀 잘난 척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밑에 뭐 있는지 알아? 너 이거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난 알아. 그러니까요. 기초 화장이 생겼어.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넷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